이 경제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사회에 있어서 이런 경제를 보는 시각을 좀 정립을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경제 행위들이 왜 내 인생에 중요한지를 이해를 시키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자꾸 너무 돈을 벌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삶이랑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유재산이나 뭐 무슨 자본론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 왜 뭐 이런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서술한 건데 이게 어느 맥락에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나왔지만 어떤 한계가 있어서 뒷사람이 뭘 채워넣고 얘를 채워넣어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맥락입니다, 결국에. 아 맞아요. 교수님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저는 사실 경제학 공부를 너무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했거든요. 참 그게 전 아직도 되게 억울한 게 한국에 들어보니까 경제학 교과서가 다 번역이 돼 있는 걸 몰랐어요. 네. 그리고 무턱대고 유학 나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그걸 영어로 공부하고 심지어 고전을 영어로 봤어요.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보니까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키피디아를 검색해보면 사실 내가 얻고 싶은 정도보다 더 많은 정보를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검색이 일상화가 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보의 홍수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가 필요한 정보는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정보가 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챗GPT가 위키피디아보다 우리가 더 선호하는 이유가 챗GPT는 내가 알고 싶어 할 만한 정보를 뽑아주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위키피디아는 나열해놓고 나한테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경제학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그 수많은 정보에서 내가 필요한 걸 걸러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겁니다. 기준들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기준들을 주는 거죠. 그리고 경제학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에는 가성비예요. 효율적인 자원을 어떻게 효용을 극대화시켜서 배분할 것인가. 효율적 배분이라고 그러거든요.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자원은 희소한데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게 경제학이고요. 그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서 돈을 내가 얼마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선을 갖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돈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이게 돈을 벌기 전에 그런 시각을 확립을 해놓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나는 한 7, 8살 때부터 2천억을 벌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이 시장을 보는 것과는 리스크 테이킹의 측면에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하는 법을 배우고 예를 들어서 모나미 이 볼펜을 보면 모나미 사장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한타를 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없는 사람은 그 자본을 만들기 위해 한방 싸움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근데 확률적으로 그럼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 20대를 한발 싸움에 모든 걸 걸었다 실패를 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 안 살 거 아니죠. 그게 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 뭐 대한민국의 뭐 많은 멘토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20대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굴려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되게 크게 화를 한번 냈던 적이 뭐냐면 대학생들이에요. 이게 초중고생도 아니고 교수님 집 사지 말고 그 주식 사래요. 그래서 한 번에 큰 돈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걸 잃으면 어떡하려고?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의식주가 나한테 무엇인지, 빚이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내 앞에 생애 주기에서의 경제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시경제 상황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 의사결정을 나중에 내려도 돼요. 20대가 넘어서 성인이 되고 내가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이 얼마고 나중에 벌 돈이 얼마고 이 생애 주기에 있어서 내가 은퇴할 때 내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40대에 2천억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도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없죠. 왜냐면 일반적인 경로로는 그 경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요. 도달하면 너무 다행이겠죠. 근데 도달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대중은 결국에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확률 싸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경제 공부를 좋게 하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지금 있는 답지를 보고 과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답지까지 일어나는 그 과정을 한 번씩 탐색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재밌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자녀가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이제 되잖아요. 그럼 경제 교육을 할 때 어느 부분부터 가르치고 싶으세요? 제가 요새 KDI랑 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네. KDI에서도 중고교 그 경제 교육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지금 사실은 경각심이 있는 거예요.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강박이 너무 커지니까. 아, KDI는 국가 정책이니까 그쵸. 이게 이쪽으로 좀 바꿔야겠구나라는 이게 생각을 되게 합니다. 경각심을 느끼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구나. 경제교육을 조금 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보니 저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초등학생 때는 네. 아이에게 경제회의가 왜 중요한지를 인식시키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장사, 돈 만드는 법 이런 거를 저는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때는 좀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왜냐하면 자극적이고 재밌어요. 그렇죠. 돈 버는 게 이제 우리 애들도 막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너 선물 뭐 사줄까 그러면 10만 원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어린애가 스케일이 크네라고 생각을 하고 뿌듯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야 애가 이게 더 좋다는 걸 아는구나. 왜냐면 경제학에서도 그래요. 캐시가 무조건 좋아요. 맞아요. 물건보다는. 왜냐면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그거를 벌써 이해하는 나이가 됐을 때 돈에 투자에 대한 강박을 주면서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아이들에게 왜곡된 시선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이 아이들이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저축은 왜 하는지 뭐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이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시경제가 성장하는 만큼이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투자의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 GDP가 3% 성장하잖아요. 네. 그 해에 대한민국에서 나는 모든 수익의 평균은 3%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그건 너무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삼성전자 투자하고 20% 원하시죠. 그렇죠. 그게 모순적이잖아요. 아, 나라는 3%를 성장하면 전 국민의 성장률은 평균 3%인데 그렇죠. 그럼 나는 확률적으로 20%를 원하면 누군가가 17%만큼을 까져야 그럼. 3%가 맞춰진다는 그럼 거죠. 나는 20%고 쟤는 17%인데 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누가 맞는지는 까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확률적으로는 3%에 수렴해야만 하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냉정하게 이건 무조건 확률 게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초등학생들한테 먼저 시켜줘야 내가 주식시장에서 20%를 원하고 들어갈 때는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시장에 없는 정보가 나한테 있다. 이때 이게 가능한 거지. 아니면은 패할 수도 있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수익은 어디서 오는지 아니면 뭐 경제를 중심으로 이 경제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사회에 있어서 이런 경제를 보는 시각을 좀 정립을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경제 행위들이 왜 내 인생에 중요한지를 이해를 시키는 게 저는 초등학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자꾸 너무 돈을 벌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약간 들으면서 어렸을 때 유튜브 많이 못 보게 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의 노출을 덜 시키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면에서는 경제 공부랑 돈 공부가 비슷하지만 똑같진 않구나. 근데 중학교에 오면 조금 스토리가 달라져요. 그건 그럴 수 왜냐면 있죠. 이 아이들은 이제 하나의 조그만 경제 주체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은 아직 입시에 대한 압박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해 줄 수 있는 단계예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아이들에게 너 그래 공부 재미없지 책이나 좀 읽어봐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경제사를 가르쳐 주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경제사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학의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인류의 역사가 있거든요. 네, 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재밌어요. 경제사의 역사는 사실 조금 덜 재밌어요. 제가 이제 건드리는 쪽이 일부러 더 경제사 쪽을 건드리는 이유가 뭐 고전도 같은 맥락인 게 역사에다 경제를 덧대는 건 재밌어요. 예를 들어 세계 1차 대전 때 돈을 얼마 썼는데 독일에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만큼 일어나서 빵도 못 사 먹고 뭐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거는 되게 재미있는데 경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진부해질 수 그쵸, 있거든요. 좀 그쵸. 지루해질 조금 수도 어려울 수 있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는 게 예를 들면은 뭐 18세기 유럽에서 중상주의가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이 중상주의가 금과 은을 모아두기 위해서 이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뭐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다. 국부론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 라고 하면서 이 경제학의 내용을 맥락에 녹여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기 수학 공부보다는 재밌어요. 훨씬. 네.